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늘 2부의 빈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희영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글쎄요 한 이틀 남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시장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좀 회복을 보여주나 했는데 참 체크해야 될 내용은 매주 생기는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또 관망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개장 후 1시간 정도 흘렀는데 오전장 분위기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만나보시죠. 네, 개장 후 1시간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 시장에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오늘의 종목가 섹터 열어보시죠. 오늘의 시장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요. 지금 시장에 상승하고 있는 섹터는 바로 유가와 방산인 만큼 점검도 해보면서 HBM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세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이 눈치 보기 장세로 보합권에서 마감한 미증시에 커플링되면서 우리 증시 역시 눈치 보기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 초반에 1,000개 넘게 종목이 상승 출발했지만 빠르게 반납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0.05%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1.31%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반등하려는 기조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CPI와 PPI, 이 주요 데이터와 함께 덧붙여서 국내 증시의 휴장,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시장을 더 눈치 보게 만들어주고 있는 장세인데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요. 외국인만이 지금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주는지를 봐야 할 텐데요. 이번 주 CPI와 PPI 발표 이후 시장의 수급, 기관과 외국인이 어떠한 방향성을 잡아줄지도 꼭 체크해야 할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럼 중요 섹터 하나씩 알아보시죠. 유가 관련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리스크와 미국과 중국 경기 우려가 치열한 공방선을 벌였는데요. 중국의 데이터가 완만하게 나왔고 미국에서의 경기 침체 우려도 완화가 되면서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손을 들며 오늘 유가 관련주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 관련 테마의 특징은 빠른 변동성과 함께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만약 CPI 데이터가 예상을 하회하게 된다라면 변동성 차익 매물, 여기에 덧붙여서 유가의 상승이 인플레를 더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인데요. 결과적으로 오늘은 그 유가 관련주에 대한 매매 타이밍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섹터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유가보다 더 문제인 게 바로 지정학적인 리스크죠. 종전 기대감 속에 재건주가 올랐던 게 엊그저께인 것 같은데 두 테마의 상승 희비가 오늘 완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고요. 이란의 보복 공격 역시 3일, 24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초일기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11월 대선을 앞두고서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테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는 방산주에 대해 투심을 계속 자극하는 이슈들을 내뿜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는 시장에 순응하면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 방산주에 올라타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방송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섹터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HBM 함께 열어보시죠. HBM 오늘 반도체 상승폭은 기대 대비 조금 아쉽습니다만 엔비디아는 상승, 반등의 시동을 탄 듯한 모습입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며 글로벌 IB들은 매수 리포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실 지지난주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출시가 연기가 된다라면서 엔비디아는 지난 5월 이후 최저가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연기가 되더라도 호포에 대한 이 내용으로 인해서 모든 투자 의견은 매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두 대장주와 HBM에 투자해야 할 적기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간밤 미즈호증권을 따르면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 목표 주가를 하향한 점은 반도체계 충향기이기 때문에 우려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시점 엔비디아와 그 아랫단에 대한 투자 의견이 다른 만큼 저희는 HBM 관련주를 어떻게 보고 대응해야 할지 오늘 철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시장이 뜨겁게 관심받고 있는 섹터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김유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주들을 두 전문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더드림 SNC 우혜진 대표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가를 고가로 형성하고는 탄력이 많이 둔화된 양시장입니다. 코스피가 양전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다시 힘을 좀 보태주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합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 넘게 밀리죠. 이번 주 CPI나 옵션 만기 또 국내 휴장 등으로 관망을 예상하고 있긴 했는데 김덕구 대표님, 코스닥이 뭐 이렇게까지 또 하락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락의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코스닥이 탄력이 조금 더 높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일단 NK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사실 증시에서는 뭐 공포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금화를 한 주체들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 이 기회를 역으로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주체들이 있었을 건데 전자의 경우는 증시로 돌아오지 않겠죠. 지금 당분간에서는 시장에서는 불안정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쉽게 시장으로 다시 회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성이 높은 대형 종목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몰다 보니까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선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한번 돌이켜 봅시다.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급락장이 나왔었고 이때 당시에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더 탄력이 높았다는 점을 주목해 본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증시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경색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향후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되고 경기가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그러니까 침체를 가볍게 비껴나가듯이 이탈이 된다. 즉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놓는다면은 오히려 강소기업들의 주가 탄력이 더 높을 것이라고 베팅을 한 거겠죠. 뭐 이거는 이제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뭐 러셀 지수를 보셔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러셀 지수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뭐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보다는 훨씬 더 좋았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은 저는 오늘 정도는 뭐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는 오늘 같은 부분은 확실히 조정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우혜진 대표한테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속보가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머스크와 트럼프가 또 대담을 시작했고요. 보니까 뭐 총상에 대한 이슈부터 들어가더니 이제 기술에 관련돼서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일촉즉발의 상태고,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우리 시장 후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호재에 좀 더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우선 지난주부터 계속 좀 말씀드려왔다시피 지금의 이런 폭락 이후에 사실은 그 방향성이 어떤 방향으로 상방이냐 하방이냐 확실하게 좀 가닥을 잡고 나서 우리가 적극적인 그 시장에 그 트레이딩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 오늘도 좀 조정이 나온 상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뭐 기술주들의 문제들이나 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비롯해서 사실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불안정한 또 불확실한 그런 이슈들 또 전망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까지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모여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또 휴장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날은 또 바로 금요일에 또 변동성을 우리가 염두해 봐야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또 8월장 또 하반기에는 또 약세장의 흐름이 있다 뭐 이런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그래도 요즘에 이슈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런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또 예민하게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고 또 그러게 빠르게 좀 뭐 하락을 했던 폭락을 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빠르게 또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때 그런 이제 지금까지의 좀 최근의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가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조금은 좀 지지부진하게 폭락했던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서서히 조금은 올라가면서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또 약세장에 대한 그런 준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약세장에 대한 준비도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럼 혹시 오늘장 전 약이긴 하지만 후강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후에도 강하면 좋겠죠. 네, 하지만 최근에 바람이니까. 바람이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좀 관망을 하는 네. 분위기. 오후장 들어도 조금은 약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네.
좋습니다. 수급도 한번 볼게요. 일단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매수로 출발했고요. 선물도 사는 분위기였는데 이 물량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도구 대표님, 수급 특징 어떤 거 보셨나요? 뭐 손바뀜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특히나 이제 러시아로 본토를 지금 이제 침공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세도 유효하고 여기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사실상 미국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죠. 독단적으로 이제 가자지구에 대해서 대적인 공습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후티 반군이 또 어떻게 보복을 할지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사실상 시장에서는 눈치 보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확전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좀 이동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시장도 뭐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코스닥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중심으로 올리고 있는데.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만일 이제 지금 전쟁의 확산이라든가 어떤 경기 자체가 어떤 부진한 부분들을 지금 주목을 했을 때는 대형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따른 이제 한국 시장의 경기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더 강조를 했다. 그러면 오늘도 패닉셀이 나오겠죠. 근데 오늘 아직까지 패닉셀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뭐 순매수 상위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을 공략을 했다는 점은 여전히 시장의 성장성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의 말씀을 쭉 빌어보자면 한국 주식 그럼 반도체 아닙니까?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수급에 대한 기대는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뭐 녹록치는 않은데요, 오해진 대표님.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미국의 경제 지표도 좀 관망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인들이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경기 침체에 사실적으로 왔다. 하지만 미국 이외 국가들은 미국 경기 침체 아니야라고 오히려 한국인들은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뷰가 있는 것도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의 이견이 갈린 상황에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뭐 CPI라든지 아니 소매 판매 이런 경제 지표가 우리 시장에는 어떤 분수령이 될까요? 우선은 그런 경제 지표에 대한 이미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미 좀 생각을 하고 반영이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경제 침체 뭐 국면에 이르렀다라고 하지만 그 외의 국가에서는 아니다. 뭐 이런 일들이 나오면서 사실 투자 심리가 그런 의견들에서부터 좀 엇갈리는 양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그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시장에서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뭐 벗어나서 예상이 된다면 발표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그 투자자들이 좀 관망을 하고 있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 발표에 있어서는 좀 관망 심리가 강세이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하방으로는 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걸 이제 전략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봐야 될까요? 김덕호 대표님의 전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 글자 깔끔하게 불발탄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수류탄 사고로 뭐 장병 한 명이 뭐 사망하고 부상한 간부 한 명이 또 이제 병상을 입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났었는데 만일 그때 수류탄이 터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은 뭐 그 간부도 그렇고 장병도 그렇고 안 터졌네 하고 어버버 할 겁니다. 근데 불발탄이 위험한 이유는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아직 신관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폭발하지 않았다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 상황을 빨리 던져라고 누군가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뭔가 갖고 있는 종목을 내다 던져야 되는 이런 패닉 시장이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장을 비롯해서 봤을 때는 지난주까지는 확실히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졌다는 거에 근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일단 외국인 수급이 이제 순매수로 유지가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일 이 부분의 순매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장중이라도 어떤 종목에 대해서 특히 내가 비중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종목들은 뭐 전략적으로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무래도 이제 중동 지역에서 여파가 커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인플레이션은 다시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제가 뭐 이 시간 비롯해서 계속 같은 시간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 갖고 있는 중동의 입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략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빨리 평화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이러면 협상 시간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치적 이슈 그리고 외교적 이슈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경제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적극적 매수보다는 최대한 매수를 자제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다음 장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의 전략 한마디 재밌네요. 불발탄에 대해 설명이 있었고요. 자, 우혜진 대표도 전략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짰나요? 이것도 세 분인데 투트랙이네요. 네, 투트랙 정말 이 단어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좀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런 장에서 좀 두 가지 전략으로 가져가자 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좀 계속적인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양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시장이 그 흐름이 좋지 않으면 사실 적극적인 그런 매수보다 조금 관망하는 부분도 맞아요. 필요하고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얼마만큼의 많은 분들이 그 트레이딩을 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던, 시장이 좋건 좋지 않던 계속해서 이 전략적으로 짜가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 어느 하방이냐 상방이냐의 그런 흐름이 잡히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반반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좀 대형주 위주로 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형주 위주로의 좀 트레이딩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테마성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이슈들로 테마성으로 하나씩 좀 단기적으로 좀 그 트레이딩을 이어가신다면 그래도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 단기 테마로는 사실 시장이 흔들리건 흔들리지 않건 어느 정도의 계속 수익은 볼 수 있는 구조로 좀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두 가지 단기 또 그 중장기적으로 좀 포트를 구성을 하셔서 좀 나아가시면 그래도 시장 변동성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에는 탄력이 둔화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상승하면서 버티는 쪽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섹터에 대한 전략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동 전쟁 관련해서 반사수에 기대되는 유가 관련주들인데요. 자, 미국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대비해서 유도미사일 잠수함을 배치했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이에 국제유가 WTI가 80달러 돌파하기도 했고요. 유가의 근데 업황만 놓고 본다면 전 세계 원유 수요 증가 예측치가 좀 낮춰진 상태입니다. 저희는 투자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OX카드로 먼저 산다 안 산다의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은 유가 관련주들 안 사겠다 일치가 됐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의견부터 가볼까요? 그럼 유가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지금의 상승을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보는 건 좀 어떨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매수 의견을 부정을 드렸다라고 네. 해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가 관련주를 접근을 하셨다는 거는 이번 중동 전쟁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실 테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해지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유가 관련된 혹은 뭐 금 관련된 뭐 ETF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오늘 갑자기 전쟁을 했다. 그럼 그때는 뭐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뭐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유가의 전망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지금 중국도 경기가 제대로 부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는 오펙 플러스의 보고서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럼 유가 관련주를 본다? 레깅 효과를 기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셔야겠죠.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유가 관련된 뭐 금호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기업들은 사실 이벤트성에 가까운 이제 테마성 상승이 좀 굉장히 짙기 때문에 나는 리스크 해제 목적으로 이걸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실제 전쟁이 좀 더 확전된다든가 어떤 뭐 이란이 실제로 미사일을 더 발사를 했다든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셔도 되는 거고 오히려 내가 지금 에너지 관련주가 없다. 근데 나는 지금 이 위기 자체에 대해서 이 유가의 급등을 쫓아가기보다는 난 차라리 지금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가 오히려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주 공략을 하던 섹터나 종목을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의 리스크 해지의 전략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거는 최대한 자제하시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는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중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우혜진 대표한테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미국의 국무장관이 오늘 밤에 이제 중동으로 갑니다. 예전보다 미국이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국무장관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쟁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프닝일까요? 우선은 그렇게 국무장관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사실 지금 굉장히 그 중동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적극적이라던가 좀 돌발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사망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그런 보복 공격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뭐 24시간 내에 뭐 공격한다, 뭐 보복 공격한다 이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정확이라는 게 사실은 예측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조금 좀 안테나를 세워서 좀 예민하게 좀 이런 상황들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이어져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만약에 에너지주의 이 급등은 오히려 급락을 좀 야기할 가능성은 없을지도 궁금한데 보유자분들에게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우선은 앞에서 뭐 김동규 대표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보유자 영역에서는 사실은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적으로 발발을 하게 되면은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유자 영역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보유 전략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의 그런 재료에 대한 조금 피로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쌓였을 때 조금 그 분할로 매도하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렇게 중동 불안정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좀 신규 좀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X를 든 이유도 사실 신규 그런 신규 관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런 상황들이 이어져 가고 있지만 이것도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좀 뭐 테마 아닌 테마성으로 좀 묶일 수 있을 것 같다. 그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너무 급등락이 심한 이전의 그런 데이터들도 봤을 때 신규 진입은 조금 부담스러운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전체적으로 변동성 관련해서도요. 좋습니다. 유가 관련해서는 두 분 모두 일단은 안 사겠다. 보수적인 입장.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의 유가 관련주를 점검했다면 이 섹터 점검 안 할 수가 없죠. 바로 대표적인 건 오히려 방산 쪽입니다. 현대로템의 52주 신고가 강하게 돌파했고요. 특히나 방산의 실적이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많이 올랐어요. 호재도 많은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저희 판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팻말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엇갈렸습니다. 방산주 왠지 사자란 의견이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예측이었는데 좀 단순했나 봐요. 안 산다는 김덕호 대표님. 일단 실적되죠. 수주 폭발로 호황도 누리고 있죠. 근데 안 산다 의견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우리나라 K방산에 대한 이제 해외 시장의 견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영국에 155mm K9 자주포를 수출을 하려고 했으나 이 부분들이 결렬했던 원인도 독일 방산 기업이 영국 정부로부터 로비를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차륜형 자주포를 납품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우리도 차륜형 K9을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애초에 니들이 만들었던 그 빌미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 우리가 K9이 궤도 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 지역이 많은 영국에서는 오히려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라고 핑계를 댄 겁니다. 그 핑계를 막으려고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전략을 취했다는 거는 지금 유럽 내에서의 방산 카르텔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을 막으려는 전략적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중동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전쟁이 확산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장 이제 중동 지역에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무기들이 지금 현재 중동에 수출이 되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뭐 이집트 같은 경우엔 K9 자주포를 해안포로도 사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과거부터 나왔었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천궁을 비롯해서 신궁, 그러니까 우리가 대공화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방어 전술에 기점을 둔 전략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된다는 것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탄약도 많이 수출이 되겠죠. 일단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메르카바 전차가 120mm 활강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흑표 전차도 K2 흑표 전차도 120mm 활강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풍사에서 조달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이런 리스크에 대한 위협이 나오고 있고 최근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전쟁에 대한 고조감들이 나타났을 때는 시장에 오버행 이슈가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서 더 이상 차익 매물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러면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전쟁이 장기화돼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패시브 자금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NK 트레이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면 더 탄력적인 주가가 나오겠지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견인을 하기에는 아직 경기의 하방이 조금 더 남아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을 때 방산주의 비중을 무리하게 높이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는 방산주에 대한 비중을 너무나 과하게 가져가지 말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유해진 대표한테는 이렇게 좀 여쭐게요. 자, 이 K방산이 사실 트럼프 수혜주기도 하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수혜주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뭐 현대로템도 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풍산도 있고 네. 그 안에 우선 선호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앵구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저는 뭐 LIG 넥스원, 네. LIG 넥스원으로 좀 가본다면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수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좀 제가 강조를 해왔었는데 이제 또 천궁을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 맞아요.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너무 기술력이 사실 좋기 때문에 지금 뭐 K방산의 효자 상품이다, 뭐 이렇게 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LIG 넥스원 다른 뭐 말씀해주신 종목들도 사실은 대장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톡톡히 하고 있는 부분을 빼놓을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뭐 주가 자체적으로 사실은 지금 뭐 고점 없는 고점을 계속해서 뭐 경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렇지만 재료가 남아있는 그런 LIG 넥스원이 어떨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오늘 이 방산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사실 뭐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빠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뭐 기업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LIG 넥스원 뭐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혜진 대표, 근데 K방산이 전반적으로 우리 트럼프의 수혜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대선은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반대급부의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되면서 약간의 지지부진한데 네.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된다면 K방산은 모멘텀이 사라지는 건가요? 모멘텀이 사라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지금 뭐 미국에 대한 그런 뭐 수출적인 부분들, 미국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또 중동적인 부분들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으면 이 모멘텀이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단정짓기보다는 이제 K방산 전반적으로에 대한 그런 수출이나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같이 한꺼번에 보시는 게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대선에 대한 그런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빠짐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 언제는 또 트럼프가 우위했다가 언제는 또 해리슨이 우위했다가 맞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너무 그 일이 일비하지 않는 그런 재료로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산주, 유가 관련주,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오늘장 부진한 시장에서도 버텨주는 쪽이었습니다. 두 섹터에 대한 의견은 좀 갈리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내용들 잘 참고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HBM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블랙엘 출시에 따른 수혜 기대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HBM3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 당연히 이걸 납품하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도 언젠가는 납품을 하게 될 것이란 기대가 여전한 상황인데요. 투자 의견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HBM 관련주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좀 해봐야 될까요? 산다 안 산다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은 사겠다라고 일치가 됐습니다. 당연히 산다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업황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AI 거품론이 있었어도 여전히 저희는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흐름이 그렇잖아요. 네. 우혜진 대표님 먼저 좀 도와주실까요? 그럼에도 계속 산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믿음을 갖기에는 최근의 하락을 보고 많이 무서워졌습니다. 네. 좀 직관적인 의견이 필요할 때예요. 우선은 그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AI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수익성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우려감과 너무 버블이다, 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AI라는 부분은 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부분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들이 너무 익숙하지 않게 사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AI에 대해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AI가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상용화가 되려면 이제 뭐 AI다라는 단어가 빠지고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 생활에 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아직 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가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왜냐면은 최근에까지 이제 우려감이 있고 사실은 뭐 오늘까지도 뭐 우려와 또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갈리고 있지만 이제 우려감이었을 때도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이제 시작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PC나 스마트폰도 온 디바이스에 대한 그 붐으로 인해서 교체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업적으로 좀 트렌드성으로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이제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된다면 사실 지금의 고점은 고점이 아닐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의견도 한번 받아볼까요? HBM3E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사겠다. 강력한 모멘텀 혹은 근거 제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근거라고 하면 제가 창을 띄워놨는데요. 쿠팡의 연간 실적 그리고 분기 실적입니다. 쿠팡이요? 네, 쿠팡이 상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순이익이 적자가 나는 기업이었죠. 근데 상장되고 나서도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났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거는 결국 쿠팡이 갖고 있는 시장, 그러니까 유통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겠죠. 자, 쿠팡은 왜 적자를 내면서 이렇게까지 몸집 키우기에 안달이 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지금 AI 사업에 대해서의 어떤 투자가 적자가 난다, 빅테크 기업이 정말 이게 장기적으로 적자가 난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둘 겁니다. 자, 2021년도까지도 적자가 계속 났습니다. 팬데믹 때 사람들 엄청나게 배달시키고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의 어떤 갖고 있던 고객풀들 여전히 쿠팡이 갖고 있었고 2020년도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의 삶은 이제 집 밖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도 못 샀던 물건들 저렴하게 쿠팡으로 시킬 수 있는 문화가 다 정착이 돼 있었어요. 자, 2022년도에 그러면 순이익이 다시 흑자로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개발자 비용 부담 줄였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개발자들 왜 2020년도 당시에는 개발자 붐이 일어나면서 연봉이 너무 비싸게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학원만 다니면 연봉이 4천이다 5천이다 얘기가 나왔던 부담을 확 줄여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줄기 시작하면서 쿠팡을 비롯한 많은 IT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흑자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 지금도 쿠팡은 과연 이 유통망을 잡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 AI 서비스들과 기타 서비스들을 여전히 그러면 축소만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인건비는 더 들어갑니다. 왜? 10명의 일개 사원을 뽑는 것보다 한 명의 부장급이 정말로 일 잘하는 부장급 한 명을 더 웃돈 주고 데려오는 게 돈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T 쪽은 휴먼 리소스, HR 부분이 굉장히 큰 비용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쿠팡을 하나의 일례로 들어드리는 말씀이지만 당연히 구글이나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향후 카카오도 만약 이런 AI 서비스를 계속 도전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불로도 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시점이 오히려 AI 사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치킨 게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누가 먼저 망하는지를 지켜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 경쟁이 더 가속화돼서 당분간은 AI 사업부가 적자가 계속 나와주길 바랍니다. 왜? 오히려 지금 구글 알파벳을 비롯한 우리가 많이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이른바 기업들은 이 AI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체력이 먼저 부족한 쪽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반도체 사업은 이 치킨 게임에서의 중립지대 그리고 오히려 파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전해드렸는데요. 실시간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한 종목들이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 이 짧은 사이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의견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전기차 포비아를 잠재우는 게 가장 큰 현안인 상황에서 어제 정부가 1차적으로 회의를 한 사고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차관급 전기차 안전점검회의가 추가적으로 열립니다. 자, 대책 마련에 나섰고 본격적으로 대책이 나올 가능성,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 슬슬 좁혀지고 있는 사고인데요. 자, 저희는 관련주들의 이 상한가 흐름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YM텍 상한가, 캐리 상한가, 휴맥스홀딩스 25%의 상승, 그리드 위즈가 꾸준히 올라가면서 결국 22%까지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혜진 대표님부터 도와주시죠. 네, 우선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들, 이제 전기차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 정부라는 그 키워드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크게 좀 반응을 하는 부분들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런 뭐 종합 대책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불안감에서 뭐 이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불안감에서 사실은 금방 좀 해소가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기차에 대한 뭐 폭발 사고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뭐 저는 좀 일시적으로 테마성으로 조금 이렇게 급등이 나온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뭐 이런 대책이 나오고 발표가 되고 했을 때까지도 좀 더욱더 한 번에 더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이슈가 되네라고 해서 신규적인 진입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구 대표님 의견은요?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떤 정책이 나온다라고 해서 기대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배터리 자체가 불안하고 화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의 인식이 높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아무리 뭐 인증제를 놓는다 하더라도 이 배터리 자체에 대한 어떤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의심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마냥 2차 전지가 무조건 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 것도 그만큼 2차 전지 배터리가 많이 지금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더라, 불 화재가 잘 안 난다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상용화 안 됐습니다. 상용화가 됐을 때는 그만큼 차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 중에 결함 요소나 혹은 이제 실제로 수율 문제가 생긴다든가 제조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공정이 일부 이제 확률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건수가 적게 적발된 거지. 즉 우리가 그러면 많이 적발됐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전기차 시장에 굉장히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고 2차 전지가 많이 탑재가 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번 정책에서 뭔가 극단적으로 시장이 바뀔 것이다. 뭐 한국의 배터리 실명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확 해소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주상전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파라시스라는 이 배터리 업체를 이 벤츠가 선택한 거는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당시부터 해서 이 중국의 배터리를 선택했다는 거는 이때만 하더라도 전기차 지금처럼 뭐 캐즘 현상 걱정할 때가 아니라 전기차 언제쯤 상용화 더 많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제 지원해 줄 거냐. 여기에 기대가 됐던 시기가 2018년도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까지 소급해서 봤을 때 결국 시장은 내 제품을 싸게 팔기 위해서 더 싼 제품을 도입하는 방식인 어떤 중국제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 이런 현상은 뭐 아직까지는 유효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반격이 나오려면 유럽과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 정부의
덤핑 전세,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을 자금을 공격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이 정확한 보고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유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관세 보복을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배터리 가격이 중국제 배터리와 한국제 배터리 차이의 가격 차가 많이 좁혀진 만큼 안정성을 선택할 때는 한국 배터리로 넘어간다. 이런 서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당장 어떤 극단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다만 우리가 이런 이벤트를 계속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K방상, HBM, 또 전기차 충전까지 쭉 살펴봤는데, 자, 우혜진 대표가 바라보는 오늘의 공략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좀 단순한 접근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저는 오늘 오랜만에 한미반도체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단순한 거 맞습니까? 네.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은 HBM에 대한 부분들 이제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HBM 이제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좀 있죠. 이제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양대 산맥까지 더해져서 사실 엔비디아의 거의 뭐 밸류체인으로 아예 묶여버려 있는 그런 한미 반도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사실 많이 빠진 부분도 좀 저의 오늘 좀 추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AI에 대한 고점론 이제 저는 좀 우려가 사그러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성장 기대감, 앞으로의 기대감 그리고 뭐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욱더 호재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면서 한미 반도체 좀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10만 원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혜진 대표의 공략주는 한미반도체였고요. 김덕호 대표의 공략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꼭 공략하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발탈 같은 시장입니다.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서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바로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굳이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기보다는 최근 이제 의료 AI 쪽 섹터가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카메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의료비 부담의 한 완충지대로서 의료 AI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도 팬데믹 당시에 의료 AI 진단을 영상 진단 및 화상 진료를 통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전략을 선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가 중립지대다라는 의미에서 매수세가 몰렸던 것처럼 이제는 해외 지점을 공략을 하고 있는 AI 주도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분과 함께 공략주는 물론이고요. 오전장의 흐름 완전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두 분간 인사 나누겠고요. 계속해서는 수급의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